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에 치러졌던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많은 응시생들이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살펴봤더니 크게 기존에 출제되었던 어떤 범위에서 초과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시험에 출제되어지다 보니까 응시생들이 다소 긴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부분까지 시험에 나와? 이러면서 약간 가볍게 살펴봤던 내용 위주로 시험에 출제되다 보니까 정답을 찾는데 다소 모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평이 많았었는데 크게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저의 시험에 대한 평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시고 공부하실 때 과거의 영역에서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공부하실 때 그렇게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세세한 영역까지 공부해 주시면 아마 21회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촬영했습니다. 1, 2편 모두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처음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조지와 윌딩이 1976년과 93년 초기 모델과 이것을 다시 수정된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지와 윌딩의 초기 모형과 수정된 모형, 각각의 사회복지 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그랬습니다. 자, 복지국가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여기에서 보면 신우파는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그래서 아니고요. 반집합주의와 신우파는 같은 유형, 같은 모델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뭐냐면 복지국가처럼 평등을 중요시하지만 복지국가와 같은 정책을 통한 점진적 평등이 아니라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한 급진적인 평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 확대하고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일단 정답이고요. 녹색주의는 뭐예요? 환경을 중요시하는 게 녹색주의겠죠. 그런데 복지국가의 확대는 결국은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복지국가의 확대인 거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거. 자, 뭔가를 구매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러한 생산 위주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녹색주의 입장에서는 복지국가 확대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다른 말로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로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조지와 윌딩의 초기 모델과 수정된 모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모델과 후기, 수정된 모델을 살펴보면 초기는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나눕니다. 그럼 반집합. 집합이라는 것은 집단을 얘기하죠. 그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집단을 반대한다는 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를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극적 집합주의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할 뿐이지 자유를 중시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국가의 개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반집합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주장합니다. 복지국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등을 중요시해요. 페이비언 사회주의도 결국 복지국가를 통해서 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마르크스도 평등을 원합니다. 평등한 세상을 원해요. 그러나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정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점진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이 평등은 혁명을 통해서 급진적 혁명을 통해서 평등을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페이비언 사회주의를 반대합니다.
복지국가의 이념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수정된 모기, 후기 모델 또는 수정된 모델로서 반집합주의는 신우파, 우파인데 신자유주의의 신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신우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우파는 뭐예요?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반집합주의, 신우파, 신자유주의 전부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 노선과 같은 것이고요.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같습니다. 사민주의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를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는 그대로 마르크스로 넘어갔고요.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는 전부 다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편에 섭니다. 페미니즘은 왜 복지국가를 반대하느냐? 그동안 나왔던, 이때 당시 나왔던 사회복지 정책은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남성 위주의 정책이었어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페미니즘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남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녹색주의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수요의 중대를 야기하는 복지국가는 결국은 생산을 높이고 이 생산 속에서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떠한 그 원인이 아니라 현상만 바라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모델과 후기 모델이 있는데 반집합주의 기억하시면 되겠죠? 집단을 반대한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국가나 이러한 것에 개입을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극적 집합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일부 인정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와 윌딩의 모델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평등,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뭐 적절성, 뭐 효율성, 이러한 다양한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유, 자유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죠. 소극적인 자유는 뭐예요?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고, 적극적인 자유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구분하시고요. 소극적인 자유는 간섭을 받지 않는 거라 그랬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라 그랬죠? 적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비판이 있다. 그럴 수 있죠. 평등이라는 것은 전부 다 동일한 색을 갖추는 것을 평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등으로 치면 비례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형평성이라 그럽니다. 자, 형평성이 신민법의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맞죠? 비례평등의 예로 뭐가 있죠?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또 어떤 게 있어요? 공공부조 중에서 열등처우의 원칙. 이 비례평등에 해당되죠. 비례평등은 다른 말로 형평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형평성, 공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공부조의 열등처우의 원칙은 뭐예요?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일해서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그 처우가 열등해야 된다. 이 처우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뭐예요? 열등처우의 원칙이죠. 그래서 비례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형평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의 원칙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신빈민법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서 현재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적절성은 어떤 거죠? 적절성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의 수준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이 적절성입니다. 적절성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적절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 이상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적어도 어떤 수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의미입니다.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뭐죠? 인간이 처음에 시작하는 출발선은 갖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출발선은 갖게 하겠다라는 것이 기회평등이고, 대표적인 어떤 정책으로는 뭐예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교육의 권한이 이만큼 있고 못 사는 사람은 아예 교육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출발선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평등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들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드림스타트,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나 미국의 헤드스타트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평등의 예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지원들을 들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 크레딧 제도 중 가장 최근에 시행된 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연도까지는 암기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설명은 했지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시생들도 뭐 연도까지야 뭐 이랬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연도까지도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험으로 문제가 약간 깊숙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뭐 단순히 연도만 추가로 암기하면 되겠지만, 자, 크레딧이라는 것은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거예요. 추가 산입.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면 1년이 늘어날수록 5%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국민연금 공식이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N이거든요. 플러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N이 뭐냐면 20년 초과 연수예요. 만약에 12분의 1이면 12분의 N이라고 적혀 있으면 초과 월수가 되는 거고, N이라 그러면 초과 연수가 되는 거예요. 연수. 자, 그러면 21년을 했다 그러면 1 플러스 0.05가 되는 거예요. 5%의 이자가 더 붙는 거예요. 22년 냈으면 10%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가입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크레딧 제도를 적용하는 거죠. 가입 기간만 추가 산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크레딧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크레딧은 뭐냐면 출산 크레딧.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을 낳으면 출산 크레딧으로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을 제공해 줍니다. 추가 산입해 주는 거예요. 자, 둘째 자녀예요. 그죠? 여기는 자녀 수예요. 첫째는 크레딧이 없어요. 둘째는 12개월을 추가해 줍니다. 12개월이니까 초과 연수 1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럼 5%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셋째는 30개월을 추가해 줍니다. 넷째는 48개월, 다섯째는 50개월을. 자, 여기 보면 몇씩 18씩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2밖에 안 늘었죠. 왜? 맥시멈이 5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둘째는 12, 셋째는 3이 같죠. 넷째는 48개월, 다섯째는 5가 같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추가 산입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18개월씩 늘어난다. 그리고 맥시멈은 50개월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군 복무 크레딧이 있어요. 군 복무 크레딧은 몇 개월, 6개월을 추가 산입해 줍니다. 많진 않죠. 6개월을 추가 산입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업급여 크레딧입니다. 여기는 생애 1년. 실업급여는 생애에 여러 차례 받으면 1년, 2년, 6개월씩 계속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애 1년까지만 실업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1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되, 언제부터냐? 출산 크레딧 2008년부터예요. 군복무도 2008년부터. 실업급여는요, 언제부터냐면 2016년부터입니다. 여기에서 2008년 실업 크레딧은 2016년부터예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연금 크레딧 제도 중 가장 최근에 된 건 뭐예요? 실업 크레딧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실업 크레딧입니다. 고용 크레딧 자체가 없어요. 양육 크레딧 자체가 없어요. 실업 크레딧 생애 12개월, 군 복무 6개월, 출산은 둘째, 셋째, 넷째에서 요 밑에 얘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실업 크레딧이 되겠다. 왜? 2016년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진료비 지불 방식 중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 선생님이 행위에 따라서 수가가 산정되는 거예요. 많은 행위를 하면 많은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행위별 수가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를 많이 청구하는 게 좋아요? 적게 청구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많이 청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행위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과대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반면에 포괄 수가제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질병군에 따라서 이미 수가가 딱 정해진 거예요. 백내장 수술은 얼마, 제왕절개는 얼마, 치질 수술은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질병군에 따라서 수가가 딱 정해졌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불필요하게 CT 촬영하고 MRI 촬영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포괄 수가제는 과소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질병군에 대해서는 포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맞죠?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진의 진료 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 행위별 수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할 수 있고 못하고 이거 외부에서 조율되나요? 아니죠. 본인들의 선택,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 맞습니다. 포괄 수가제는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7개의 질병군, 많이 발생하는 7개의 질병군에서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괄 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딱 뭐예요? 과잉 진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감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은 2007년에 제정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돌봄과 부양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맞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함정이죠. 통합하여 관리한다? 예, 함정이 있습니다. 왜?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요,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누구의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기금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장기요양과 건강보험은요, 보험료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기금의 형태로 관리 운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과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뒤에 부분이 맞냐 틀리냐를 보겠지만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은 이게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금과 고용과 산재는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어지지만 장기요양과 건강보험은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그죠? 2011년부터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전부 다 건강보험에서 통합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각 관리되어지죠.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대로 징수만 같이 할 뿐이지 보험료대로 관리되어지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대로 각각 관리된다.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통합해서 관리가 아니라 각각 관리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 대상자이다 그랬는데,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65세 이상, 이거는 사회보험인데 자산조사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오케이 맞습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세요. 뭐가? 재가급여를 항상 시설급여보다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받다가 못 받을 때, 재가급여를 받아도 생활이 어려울 때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고용보험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크게 어떻게 나누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크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나옵니다. 이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누구만? 고용주만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주만 부담.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미 실업이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이에요. 이거는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이다라고 보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함양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 사회보장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소극적 사회보장과 적극적 사회보장 정책을 합한 그러한 형태로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실업급여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누구만? 고용주만 부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기업.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직업능력 개발은요, 고용주를 지원하는 거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각각 있기 때문에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예술인 피고용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합니다. 2020년부터 예술인의 피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특례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도 이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특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려요. 2020년부터 예술인도 특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실업 신고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잖아요. 그죠? 실업 신고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구직급여를 받을 땐 아무나 주나요? 아니죠. 어떻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분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본인의 게으름 때문에 안 했나요? 의지가 없어서 안 했나요? 아니죠. 질병과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했잖아요. 그러면 구직급여를 줄 수가 없지만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뭘로 준다? 상병급여라는 급여의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설명한 것은 결국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를 설명한 거예요. 고용보험에는 상병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 상병급여는 어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 구직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 상병급여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아니죠.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누구만? 사업주만, 근로자 아니고 사업주만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설명인데 반반 부담한다 그랬으니 잘못됐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7번입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보험은 강제 적용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역의 선택이라든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규모의 경제에서 상당히 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회보험 방식인 거죠. 자, 봅시다.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들 민간보험 있죠? 사보험. 여러분들 사보험 들어가 있는 분들 많죠? 자, 그분들 현물로 급여를 주나요? 내가 다쳤어. 병원에 입원하면 현물로 뭔가를 주나요? 아니죠. 나중에 뭐예요? 급여 우리가 신고를 하면 뭐 수술하고 이러면 뭘로 통장으로 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민영보험은 현금 급여를 원칙으로 해요. 그죠? 현물로 주는 경우 없잖아. 민영보험은 대부분이 현금이에요. 그죠? 반면에 사회보험은 어때요?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도 있어요. 그죠? 현금급여 어떤 거 있어요? 뭐 요양비라든지 우리 건강보험이라 그러면 요양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이거는 현금급여에 해당돼요.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과 요양급여는 뭐에 해당되죠? 현물급여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현금급여 플러스 현물급여를 같이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현금으로 주는 급여가 있는가 하면 현물로 주는 급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고 민영보험은 일반적으로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맞죠?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전부 다 공단을 통해서 뭐예요? 공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공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민영보험은 어때요? 사기업이 운영한다.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맞죠?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한다. 맞죠?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하기 때문에 역의 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입되지만 반면에 민영보험은 어때요? 임의로 가입하죠. 내가 가입하고 싶거나 가입할 능력이 되거나 할 때 가입하는 거죠.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도 독점하지만 맞죠? 우리나라는 독점 체계잖아요. 그죠? 하나의 공단에서 독점하고 있죠.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하면서 하죠. 메르츠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교보라든지.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 민영보험은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그 수준만큼 일단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인데 2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예요? 2종만 암기하세요.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 누가 있는? 근로 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뭐다? 의료급여 2종이다. 나머지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 희생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1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행여자도 1종이에요. 의료급여 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의료급여는 기금으로 운영이 돼요. 의료급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그랬는데 의료급여 기금은요, 누가 관리하는지 아세요?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됩니다. 국민기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부양 의무자 제도가 폐지됐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막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로 바뀌죠. 맞춤형. 그죠? 그래서 생이주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이주교, 교육급여 이렇게 있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아예 폐지가 됐어요. 부양 의무자가. 생계는 부분적으로 폐지된 거예요. 어떤 경우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자산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 의무자가 폐지가 된 거예요. 생계급여도 전체의 부양 의무자가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급여 있죠. 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일촌의 직계 혈족 그 배우자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됐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 수급자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보장시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근로능력자예요, 무능력자예요? 당연히 무능력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 가구에서, 본 세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단독이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근로 능력자가 포함된 가구가 아닌 거죠. 그죠? 그 가구에서 떨어져 나왔고 본인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2종이 아니라 몇 종? 당연히 1종 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도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병원, 약국, 보건소, 보건진료소 전부 다 뭐예요? 의료급여 기관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9번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여기에서 딱 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교수님 왜? 교수님 정답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야지. 우리나라는 아직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병수당 도입하지도 않았는데 산업재해에 상병수당이 있겠어요? 없죠. 일단 상병수당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든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의 급여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다만 기억할 것은 2022년 올해죠. 올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지금 영상 찍는 게 6월,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뭐 3일인가 4일인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아직은 상병수당을 실시하지도 않고 있고 올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닌 것은 그냥 정답은 무조건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보면요. 이거죠. 요양, 휴업, 장애, 간병, 유족, 상병 보상연금이에요. 장례비, 직업재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거 있어요. 첫째, 장애급여. 장애급여죠. 산재에는 장애급여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장애급여가 있어요. 장애급여가 있다라는 거. 장애연금이 있는 거죠. 장애연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애, 여기는 장애예요. 또 하나 최근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장례비예요. 산재는 장례비예요. 그런데 어디에는? 국기법에는 뭐예요? 장제급여예요. 급여. 장제급여라고 나오면 국기법이고 장례비라고 하면 산재예요.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이 시험에 나올 때에 혼용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재에서는 장례비, 국기법에서는 장제급여의 형태, 장제급여. 산재에서는 장해라는 단어를 쓰고 국민연금에서는 장애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 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과도 다른 거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장애연금이고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장애인연금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장애급여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죠. 자, 여기에서 요양급여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에 급여를 받지 못하니까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 것이고 간병은 실제 간병을 받을 때에 받는 것 간병급여, 실제라는 단어. 유족급여는 유족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이고요.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는
휴업급여는 2년까지밖에 못 받아요. 휴업급여는 급여의 형태로는 2년이 지나면 휴업급여는 사라지고 다시 상병보상 이제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것, 휴업급여 대신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것이 상병보상연금이다. 그리고 여기에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절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직업재활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통합해서 맞춤형 급여로 바뀌었다 그랬죠. 생애주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몇 프로? 30%, 의료는 40%, 주거는 45%, 교육은 50% 이하일 때 받는 것이죠. 자,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의료는 뭐예요? 100분의 40입니다. 40.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100분의 40 이상, 교육은 몇이에요? 50이죠? 50 이상으로 한다. 수급권자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 그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권자가 아니라 수급자라 그럽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 실제로 받는 사람은 수급자. 용어의 정의에서 자주 나오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보장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사회복지기관은 보장기관이 아니라 뭐예요? 보장시설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장시설. 그래서 틀렸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뭐가 전제되어져야 하냐면 동의를 받아. 근데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옳은 것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에스핑 앤더슨이 세 가지 복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에스핑 앤더슨은요 2가지의 개념을 갖고 복지국가를 유형화합니다. 그게 뭐냐면 탈상품화와 계층화입니다. 이 2가지를 갖고 복지국가를 유형화합니다. 탈상품화는 뭐죠? 탈상품화는 나의 노동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예요.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라는 것은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계층화가 없다. 계층이 없다라는 거죠. 계층화가 낮다라는 거예요. 왜? 평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층화가 높다라는 것은 복지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런 계층이 엄청 많이 쪼개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복지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복지 수준이 낮으면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복지 수준이 낮으면 계층화가 높으면 탈상품 정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탈상품화가 높으면 계층은 낮아지고 계층화가 높으면 탈상품화는 낮아진다. 즉 얘와 얘는 반대의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걸 갖고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데 어떻게 유형화하느냐?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조합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해요. 3인주의 복지국가를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유하면 누구 생각하라 그랬어요? 미국이라고 했죠. 미국 공공부조 중심. 조합주의는 다른 말로 보수주의라고도 하는데 보수주의. 자, 조합하면 누가 생각하라 그랬어요? 독일 생각하라 그랬죠. 독일 하면 어떤 거예요? 독일 하면 사회보험 생각하라 그랬죠. 사회보험. 자, 그런데 사회보험은 왜 보수주의라 그러냐면 사회보험은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내지만요, 나중에 결국은 나이 들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뭐예요? 계층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보험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계층이 유지된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다라고 해서 조합주의를 보수주의라 그래요. 조합주의, 사회보험, 보수주의 같이 보시고 독일의 사회보험은 누구?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 자체가 누구를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남성을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3인주의는 북유럽 국가. 가장 보편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주의 복지체계. 보수주의 여기죠. 조합주의, 보수주의.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남성 위주는 뭐예요? 남자가 가족을 부양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복지체계 국가에서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자, 자유주의는 여기죠. 미국은 어때요? 복지 수준이 낮아요. 자유주의는 계층화가 엄청 높죠. 여기는 계층화가 엄청 심하고 탈상품화 정도는 제일 낮아요. 그런데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잘못됐죠.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사회민주주의 복지체계 국가는 3인주의를 얘기해요. 보편주의 강조한다. 맞죠? 보수주의 복지체계 국가의 예로는 독일을 든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복지체계 국가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자녀적 특성이 강하다. 자, 자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별적을 의미합니다. 선별적. 보편적, 선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윌렌스키와 루보는 이 선별적을 자녀적이라 그러고 보편적을 제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적과 선별적은 같은 말이에요. 공공구조니까 선별적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복지체계 국가에서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가 아니라 낮다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살펴봅시다. 왜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을. 일단 뭐예요? 첫째, 공공재인 경우에 시장의 내용만큼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공공재가 뭐예요?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것을 우리는 공공재라 그래요. 이것은 시장의 내용에 맡기면 시장에서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은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어. 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외부 효과 있겠죠. 외부 효과에는 어떤 게 있어?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의 선택. 이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은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은 누가 하는 게 좋아? 국가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아닌 것은 이라니 답을 잘 생각하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사회복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이유죠. 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 방식의 역의 선택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성장의 낙수효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일단 넘어갑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이유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런데 경제성장의 낙수효과 이거 몰라.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이거는 잔이에요. 잔. 여기 부유층. 자, 부유층에 엄청 퍼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어때요? 부유층은 빈익빈 부익부로서 부자인 사람은 더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부를 축적하면 결국 차고 넘쳐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차게 되고, 여기도 차고 넘치면 여기도 차게 되고, 여기도 차게 넘치면 여기도 차게 돼요. 낙수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유층의 재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게 옆으로 떨어지면서 뭐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부대효과, 낙수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낙수효과는 뭐예요?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평등한 사상이 아니라 결국은 부유층을 살려주는 자유주의 사상에 가까운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 수 있도록 풀어주고, 그 많이 벌면 결국은 그것이 옆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 부분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낙수효과인 거죠. 이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배제되어서 자유주의 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낙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는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에 반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급여 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자 국민연금 소득 보나요? 사회보험인데 소득 보나요? 안 보죠. 일단 잘못됐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소득 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 자격이 부여되는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되는 것 국민연금 아니고 다른 걸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기초연금. 기초연금 뿐일까요? 아니요. 장애인연금도 맞습니다. 장애인연금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함으로 진단적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것 이퀄 진단적 할당 방법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2018년에는 상위 90%만 하위 90%만 줬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 선별주의가 맞아. 그런데 2019년부터 우리나라 2019년부터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에게 줬어요. 그러니 선별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보편주의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동수당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사회수당의 대표적인 예이다. 가장 보편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사회수당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이다. 왜? 2019년부터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주고 있어요. 몇 세까지? 만 8세 미만까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주의 잘못됐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된 거 맞아요. 보편주의 제도다? 아니죠. 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자산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소득인정액이라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있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뭐예요? 공부합시다.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 그러고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30% 이하, 40% 이하, 45% 이하, 50% 이하일 때만 지급하는 자산조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보편주의 아니고 여전히 선별주의 제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자에게 주고 있어요. 중증이면서 일단 중증이면서 and 소득 하위 70%의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주의 아니고 선별주의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 정책론 앞부분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한두 문제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조금 연도라든지 이러한 좀 세세한 부분까지 시험에 나온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려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뒷부분 영상도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에 보는 21회 시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